자, 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3학년 1학기 대상의 그 로봇공학 본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들이 수업을 대부분 원격 강의로 대체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7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16일부터 시작하고 2주간은 최소한 원격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팬데믹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의 원격 강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 원격 강의를 토대로 한 강의들 다들 열심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별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카톡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학교 사이트에 접근해서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튜브 기반의 링크들을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졸제 유튜버가 지금 돼서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울 것은 로봇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말이 로봇공학이지 사실은 3차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공학에서 나오는 수식들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다루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지난 학기 수업을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3차원을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들어갔겠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당연히 3차원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로봇공학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 다른 3차원 분야는 이제 스캐너,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키넥트라든가 뭐 인텔 리얼센스 이런 어떤 제품들이 공간에 무언가의 광들을 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 정보들로 치환해서 이거를 3차원 공간 모델링을 한다거나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물체들을 인식하는 이런 계열에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또 다른 뭐 증강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전부 다 3차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차원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로봇공학에서부터 초반에 되게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그래픽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꽤 되죠. 그래서 복학생들의 경우에 꽤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해서 이제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재학생 중에서도 과목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보니 이 3차원 쪽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그래도 그래픽스 수업 들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고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래픽스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카메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학기 이 로봇공학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2학년까지의 생활들을 하다가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각종 전공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저희 전공 과목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 터프합니다. 숙제들 많이 내드리는데 뭐 그래픽스처럼 그래픽스가 90개 숙제를 내줬고 대부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공학도 숙제는 나가지만 뭐 기껏해야 한 50개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많은 경우에 예제들이 오히려 2학년 수업 그래픽스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매트랩하고 대부분 매스메티카라고 불리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로봇공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2년 전부터 파이썬 툴들을 활용을 하고 개발된 파이썬 툴을 이용을 해서 로봇 그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만족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숙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많다고는 했습니다만 숙제는 뭐 기본이죠. 공대생의 생활이라는 게 숙제하고 또 숙제하고 발표하고 또 숙제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면서 뭐 친구들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모르겠는 것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안 오더라고요, 요새는. 자, 근데 이제 왜 그 숙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그 숙제는 기본적으로 조금 설계되는 방식들을 보시면은 숙제가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그 프로그래밍화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대생이다 보니 점점점 프로그래밍을 익숙해져야 되고 프로그래밍에 재미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업들을 뭐 약간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과 계속 결합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항상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각종 과목들에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학기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학기의 수업에 사실상 밑에 있는 철학적 근거들은 뭐냐면은 로봇공학에서 나오는 수식들이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수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얼핏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사실은 단기간에 한 학기라고 하는, 게다가 이번 학기는 시작부터 2주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드백들, 상호작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이 공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그 수식을 이용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수식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못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산업체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로봇의 밑바닥까지 접근을 못하고 약간 알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무언가 공정도 설계할 수 있고 제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밑바탕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식을 인터넷으로부터 또는 논문으로부터 책으로부터 얻어내서 그 수식을 확보하고 그 수식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나 어떤 공학적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하신 분들도 이 수식이 대충은 뭔지는 알고 있고 그 수식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동작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수업에서도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제가 푸시를 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수식을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수식의 일부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화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거 좀 생각보다 재밌네. 뭐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전공 과목들로 본격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좀 쉽게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나오는 예제들도 좀 재미있어 보이는 흥미를 끌만한 예제들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픽스 수업하고의 조금 차별성을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픽스는 원래 목표가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잘 안 하는 경향성들로 최근에 진행하고 있어서 또 공대 쪽에서 그리고 특히나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단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 쪽에는 각종 프로그래밍이 C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C++ 수업들을 빙자한 뭔가 수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껴서 그래픽스 수업이 전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파이썬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 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험 과목들을 제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증받은 로봇도 한 대가 이번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보시면 거의 모든 코드가 최근에는 파이썬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배우시는 수업에서 로봇들을 뭔가 시뮬레이터 위에서 동작을 시키는 과정과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파이썬 기반으로 로봇 공학은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깡으로 저희 속된 말로 깡으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파이썬으로 로봇 쪽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툴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이썬 조금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로봇 공학의 시뮬레이션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동작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제 3년째인데요. 이런 스타일로 수업을 바꾼 다음에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사하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이제 한 2년 동안 소스 코드들, 숙제들 하신 것들이 많이 돌고 있을 테니 올해는 조금 변화를 줘서 좀 다른 형태의 숙제들 좀 설계하고, 그 숙제들이 이렇게 수식은 복잡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수식 대부분 뭐 강의록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심벌링 연산 기법들을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밑바닥에서부터 막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숙제는 어쨌든 지금 예상으로는 뭐 이번에 원격 강의이다 보니 기간도 짧아졌고, 근데 뭐 학교에서는 숙제를 많이 내줘야 원격 강의가 효율적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숙제 많이 내주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작년에서 숙제가 약간 내용들이 바뀐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작년에 보시면 한 50개 정도 넘는 숙제였던 것 같은데, 대략 한 아마 많은 학생들이 B급까지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B까지 올라올 때 한 40개, 30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과목에서 성적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친구들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파이썬으로 몇 줄 짜는 것들이기 때문에 코드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 오히려 그래픽스 수업 같은 경우에 C2고 C 코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뭐 성장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저도 나름 뭐 우리 과에서 C 써도 학생들이 잘하겠구나라고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C보다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쪽을 좀 수월하게 느끼기 때문에 좀 파이썬을 이용한 또 다른 세계 쪽으로 진입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 강의 스케줄은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어떤 로봇공학의 순서대로 흘러가고요.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이 수업은 굉장히 하이 레벨이라면 하이 레벨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로봇공학 쪽을 적당히 배우다 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맨날 얘기하고 바깥쪽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국내에서 하고 있는 로봇공학 수업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점이 있죠. 다른 학교가 수업 내용들을 뭐 완전히 이론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곧바로 프로그래밍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인투이티브리 즉각적으로 조금 뭔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로봇공학은 대체로 보면 제가 학부 때 배웠을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기밖에 없어요. 손으로 풀어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추는 과정만 있는데, 이 수업은 수식을 푸는 것도 컴퓨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컴퓨터 기반으로 대부분 수업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고급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수업이 되게 재밌고 직관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처음에는 매스 백그라운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유형의 수식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스 수업들은 그래픽스를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 학기 들은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매스 백그라운드의 대부분은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삼각함수 기반으로 회전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공학수학 기초에서 토탈 딜리버티브, 총미분 또는 전미분이라고 불리는 미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뒷부분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잠깐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할 겁니다. 사실은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멀티베어리어블, 다 변수가 많은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은 여기서 심각하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봇공학에서 제가 빠진 말을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로봇공학은 수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수식인데 이게 복잡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한계들을 조금씩 넘어가 버려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식들을 배치만 잘 하시면 자동으로 수식이 쫙 쏟아져 나오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그 수업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고잘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 동차 행렬 방식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수업에서는 이미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수업에서 B급 이상 받으신 분들은 이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다 숙지하고 계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같은 것들도 배우셨습니다만, 로봇공학은 동차 행렬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들을 다 배울 거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에서는 한두 개의 대상들을 회전하고 이동하는 형태들로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이번 학기에 로봇공학에서는 이게 관절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제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끝단까지 가면 관절이 이쪽에 최소한 3개, 하나, 여기 3개 다시 있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까지 가는데도 5, 여기 3개,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로봇의 경우에는 관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쉬워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수식들을 손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학부 때 저도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시험 시간에 풀어도 결과가 3번이다 다른 결과가 나와서 볼펜 집어던지고 나갔던 기억이 나서 저는 절대로 손으로 풀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이용하여 푸는 방식들을 뒤에서 제가 소개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나오는 용어,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아마 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될 거고요.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끝단이, 요 끝이 어디가 있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포크레인 같은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모컨을 움직여주면 이쪽 관절이 이만큼 움직이고, 또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요 끝단이 공간상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가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이스틱을 가지고 로봇을 이렇게 조종을 한다면요,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비주얼 피드백을 받아서 로봇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움직일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쪽 정말로 공사장에 가보시면 엑스카베이터, 포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삽질하는 거 있죠. 이런 녀석은 관절이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관절이 3개 정도 되면 사람이 직관적으로
그래도 트레이닝을 하면 레버를 움직여서 이 녀석이 끝단이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관절 개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로봇들은 보통 산업용 로봇의 경우 육자에도 그 관절이 6개 또는 7개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가지 관절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까, 이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수식들이 정기구학이라고 불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해하고 나면 자동으로 기구학은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다들 느끼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 3학년들이 지금 그 양태규 교수님 수업으로 자동 제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제어는 로봇이라든가 뭐 기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대상들을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기법들이 되겠고요. 로봇을 특정한 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어라고 하는 기법들이 쓰이고,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수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오시게 되면 수학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대에서 많은 과들은 2학년 때에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토대로 해서 수학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데, 저희 과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계 로봇, 전산, 기계 전자 전산 이런 분야들을 다 조금씩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 짜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학 과목이 2학년 때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과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제어 쪽에서는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도 자동 제어 쪽에서 배우게 되어 있고, 미분 방정식은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미분 방정식이 자동 제어 쪽에서 또 쓰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각가지 전공 과목들 안에 수학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들로 설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가지 전공 과목들을 들으시면서 수학 쪽을 또다시 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제어 수업하고 진도를 조금씩 맞춰가면서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다음 5번에 보시면 이제 심벌릭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벌릭 오퍼레이션은 심벌은 뭔가 어떤 복잡한 현상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둘기는 심벌로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쥐라고 볼 수 있는데, 비둘기 푸르 하면은 이 벼룩 이런 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벌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수학들은 대부분 다 손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풀었었는데, 여기에 있는 각종 변수, 손으로 안 푸는 사례가 하나 있죠.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 1 더하기 5는 6 이런 것들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계산기를 써서 쉽게 나오는데, a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3 빼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들은 사실은 계산기로서 여태까지 쓰지 못했죠. 그런데 이 심벌릭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벌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심벌들의 수식을 대입하고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풀어주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랩 같은 툴들, 상용 툴들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파이썬 툴 제가 개발한 걸 갖고 계속 수업을 할 것이고, 그거 용어로도 그 심벌링 연산을 제가 내부 기능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걸 쓰거나 아니면 매트랩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요령이자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연산인데, 심벌링 연산으로 하게 되면 심지어 미분, 전미분, 토탈 데리버티브 이런 것까지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가 수학을 여기서 쓰이긴 쓰이지만 수학을 여태까지 수학은 다 푸는 거였는데 푸는 걸 다 컴퓨터를 갖고 푸네 라고 하는
좀 새로운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공학적인 문제들에서 저학년 때는 손으로 푸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부분 전산을 이용해서 컴퓨터 이용하여 푸는 형태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식이 조금만 복잡하게 나오면 손으로 풀기 싫어서 이 심벌릭 오퍼레이션으로 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우신 내용에서는 토탈 딜리버티브, 전미분 또는 총미분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고요. 이 앞서 나왔던 포워드 키네마틱스, 각도가 위치로 바뀌었을 때 각가지 관절들의 각도가 특정한 각도일 때 위치는 어디인가를 찾는 게 정기구학이라면, 자코비안 매트릭스, 자코비안 행렬은 이 정기구학을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미분 형태로 미분을 하고, 이유는 뭐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현재 로봇이 있는데 옆으로 1cm만 살짝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각가지 각도들을 얼마만큼 움직여야 될까?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각도가 삐뚤어지니까 또다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봇의 끝단, 그리퍼라고 불리는 그리퍼, 이 집게죠, 집게. 이 그리퍼의 끝단이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된다면 각가지 관절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푸는 이 부분이 자코비안, 야곱, 아마 사람 이름일 거고요. 야곱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봇을 실제 제어할 때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이 내용은 보통 4학년 때 많이 또 실험 과목에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역기구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거예요. 요 끝단이 요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쓰거나 또는 관절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요 끝단을 유지하면서 로봇 팔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거꾸로 푸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키네마틱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틱스는 키네라는 표현은 영화가 원래 시네마지만 C를 대신해서 키네마,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엑스박스에 있었던 옛날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 이런 것들 전부 다 키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이 키네마틱스이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포워드, 인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관절 공간이 있고요. 관절들이 각각 어떤 각도에 있는가를 따지는 관절 공간, 로봇의 끝단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따지는 직교좌표계에서 공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이를 매핑하는 기법들로 정기구학, 역기구학이 있고, 그 공간을 기구학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코비안 형태로 미분을 한 결과값들이 등장을 하는 게 여기까지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8번부터는 다이나믹스를 배우게 됩니다. 동력학을 배우게 되겠고요. 이번 학기 수업에 이제 조금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년도 작년 여러분들이 2학년일 때 말고 18년까지는 우리가 2학년 때 역학 과목을 따로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력학, 정력학, 동력학 두 가지 분야를 좀 함축적으로 믹스를 해서 배웠는데, 학생들이 역학 과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심지어 계속해서 재수 강좌가 늘어나서 수업 최대 43명까지 올라오고, 그 중에서 절반은 또 F를 받고 하다 보니 워낙 역학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운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수업을 그래픽스 같은 걸로 바꾼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동력학을 처리해야 되는데, 로봇 쪽 동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이 대체가 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이나믹스, 일반적인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인버스 다이나믹스와 포워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두 가지 분야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패스 플래닝, 여러분들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다루고, 패스 플래닝, 정확하게는 시간성인 제어 단에서는 이제 트레젝토리 궤적 제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패스 플래닝은 이 자체로는 이제 경로 제어라는 용어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카티전 스페이스 컨트롤을 하면 좋은데, 자커비안도 배웠고 인버스 이런 것들도 파이썬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좀 할만하긴 한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항상 3학년 로봇공학에서 다루고 싶은데 못 다루고 4학년 로봇공학 응용 실험 쪽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마지막 챕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로봇공학에서 뒤쪽에 가면 다이나믹스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경계 지점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사이, 7번까지는 그래도 숙제들을 하다가 요 밑으로는 난 못하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올해도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수식이 워낙 복잡해서 그런데, 수식이 어느 정도로 복잡해지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2번, 3번 정도까지 할 때는 매트랩을 이용해서 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되면 뭐 많아봐야 뭐 3-4줄 정도의 코드만 짜도 이것들이 이해가 잘 가는데, 그 3-4줄 정도 되는 코드가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 로봇의 관절들이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3자유도 4자유도만 되면 뭐 페이지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이 심지어 이제 산업용에서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이 6개의 관절을 갖고 있는 로봇의 경우 이 다이나믹스 수식이 70페이지 A4지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제에서는 한 관절 3개 정도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3관절만 하더라도 수식이 그래도 한 페이지 정도로 가득 차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게 아니라 3-4줄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심볼링 연산을 토대로 해서 자동으로 풀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카피해서 뭐 프로그래밍화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